안녕하세요.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꾸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발가락입니다. 네. 시간은 어디로 가서 소화가 되는 걸까요? 소화요? 네. 제가 오프닝스에 소화까지는 안 썼는데, 네. 네, 소화시키셨군요, 네. 진짜. 소화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시간에 대해 음. 생각하면 아인슈타인 상대적 이론이 제일 들어맞는 이야기 같아요. 어.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시간이 빠르고, 누구에게는 음. 시간이 늦고, 우리에게는 음. 시간이 빠르고, 우리 피디님은 시간이 늦고. 나만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은. 아, 나만 빠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그걸 빠르게 사람보다. 느껴져요? 네, 네, 지금 네.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저는. 저는 너무 빠르게 느껴져요. 네. 어느새 음. 2019년이 반토막이 훅 날아갔습니다. 네. 그러게요. 실감하시나요? 반토막이 날아갔다는 거. 아니, 저는 눈 깜짝한 것 같아요. 눈만 깜짝한 것 네. 같아요. 여기저기 아픈 기억밖에 없고. 맞아, 맞아. 네. 네. 올해 좀 그러셨죠. 네. 네. 오늘의 책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오늘의 책은 여기서. 신홍철 평론가 분이시죠.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문학평론가 분이 오늘의 책을 보고 진실하다는 느낌을 주고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평하셨어요. 네. 네. 하성란 작가는요, 이 소설의 미덕은 바로 이 작품이 등단작이라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네, 쇼코의 미소입니다. 네. 쇼코의 미소. 라디오를 들으신 분은 모르기 때문에 쇼코의 미소, 최은영 소설이죠. 네. 그 나이의 작가라면, 네. 첫 소설이라면, 소설을 위해 습작을 해온 작가라면, 작가는 아마도 심사위원의 시선을 뺏을 만한 소재와 문장으로 소설 도입부터 공을 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기교도 없이 마치 주인공의 일기장을 보여주듯 담담하게 흘러갈 뿐이다. 조금은 싱겁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담담함에 매료되고 말았다. 이렇게 쓰셨어요. 네, 권여선 작가님은 또 중견 작가로서 그 초신 작가의 마음을 아는 거죠. 내가 진짜 사로잡아서 너 그냥 훅 그렇게 들어가야 해야지, 되겠다. 훅 기술 들어가야 넣어야지 되겠다. 앞에 이런데 기술 없이 그냥 그쵸. 예, 그랬네요. 권여선 작가는 단편의 미덕을 갖추고 있으며 서사는 언뜻 보면 교과서적인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만 조근조근 타박타박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가는 신인답지 않은 힘을 어떤 새로운 감각의 소설보다 드물고 소중하다. 라고 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음, 어떤 작품이길래 네. 이렇게 작가분들이 타박타박 이런 얘기를 조근조근 하셨을까요? 궁금하시겠다. 그쵸? 네. 어떤 이 책의 칭찬을 저희가 나열함으로써 책 소개를 하는 셈인데요. 네. 그럼 우리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피디님도 오늘 한 권의 책, 다양한 울림. 오늘의 독감은 쇼코의 미소, 최은영 소설집입니다. 네. 이 소설은요, 젊은 작가상을 탔어요. 네. 이 젊은 작가상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네. 젊은 작가상은 젊은 작가들을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문학동네에서 2010년 제정한 문학상입니다. 네. 등단 10년 이내의 작가 작품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 동안 문해지를 비롯한 각종 지면에 발표된 신작, 중단편 소설을 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요. 네. 젊은 평론가들로 구성된 선고위원회에서 15편 내외 본심 대상작을 문학동네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에게 7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그중 한 편을 대상작으로 최종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 각 700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됩니다. 상금도 있고 상금보단 명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상금도 좋죠, 뭐. 네. 네, 특징으로는 한두 명을 수상자로 선정한 다른 문학상들과는 다르게 다수의 수상자들을 선정하는 것이 특징이며 다음 연도에도 중복해서 수상이 가능합니다. 수상 작품집들은 젊은 작가들 널리 알자는 상의 취지에 따라 출간을 1년 동안 특별 보급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좋은 일 하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젊은 작가들에게. 젊은 작가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2010년 처음에는 김주혁 씨가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이 쇼코의 미소는 언제 받았냐면 2014년에 받았습니다. 꽤 된 소설이에요. 그렇죠? 발가락이 이 책을 남이 추천했다고 해서 저한테 또 독감처럼 물려주셨는데
어떻게 추천을 받았나요? 그분이 이제 책을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시는 분인데, 네. 나 최근에 음. 쇼킹한 책 하나 읽었잖아. 아, 네네. 진짜 뭔데? 어. 쇼코의 미소야. 뭐? 쇼킹이라든 쇼코의 미소니까 아, 그랬어. 네네.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어, 정말 재밌게 읽었다고. 어, 꼭 한번 읽어보라고. 네. 저희가 그 음. 독서 하는 거 알고요. 독서 방송하는 거 알고 당연히, 한 거예요. 당연히.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발가락 친구분님. 아, 언제 한번 그리고, 나오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책을 빌려놓고 아직 읽기 전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쇼코의 미소라고 얘기하는 게 지하철 들리는 진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잠깐만, 그때부터 귀가 이렇게 네, 커지면서 네, 네, 그분들이 무슨 얘기 하나 들었어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못 듣고, 응, 여자 두 분, 젊은 여자 두 분, 우리 응, PD님 정도 되시는 두 응, 분인데, 응, 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한 명이 한 응. 명에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텔링 우리처럼. 어. 책 안 이분은 안 읽고요. 읽었는데. 안 근데 읽었고. 이분이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내가 네, 저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다가 네, 내릴 때가 돼가지고 내렸는데, 네. 못 내릴 뻔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이 닫힐 때 얼른 내렸죠. 아, 가방 들고 그렇군요. 내렸어요. 네, 가방. 네, 들고 왜 그래, 내렸어요. 진짜. 이렇게 놀릴 거야? 정말, 저 손 올라갔어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계속 놀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네. 아니, 우리는 뭐 놀려도 그렇게 충격받지 않는 사이잖아. 저 충격받았어요, 지금. 돌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럼 네. 우리 작가님, 작가님 최은영 어떤 작가님, 최은영 작가님 소개해 드릴게요. 1984년 경기도 광명시죠. 음. 광명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문과에서 공부했다. 음. 2013년 작가세계 신인상의 중편소설 쇼코의 미소가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제5회 젊은 작가상, 제8회 허균 문학상을 수상했다. 입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쪽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 길에서 나 또한 두려움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뒤에서 그 작가의 말을 읽으면서 요 네. 부분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근데 네. 딱 요거를 앞에다가 날개에 이게 써주셨네요. 어떤 뜻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기가 당당하게 서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음.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음. 사람들이 있군요. 예. 제가 그러니까. 요즘 그래요. 나만 그런 줄 알았네. 사람들이 많군요. 근데 그 네. 사람들에게 자신이 괜찮다. 온전한 아니, 근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괜찮아. 아예 잘못 아니죠. 혐오한 실수. 어떤 멸시를 받을 행동을 했는데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게 면목이 없는 거죠, 진짜. 아니에요. 저는 자기 자신이 진짜 음. 잘못했으면 자기 자신을 호되게 꾸짖는 것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자꾸 막 아니 근데 보듬어 그거를 주는 것보다. 호되게 꾸짖는 그런 게 아니라 자책하거나 자기를 그 모멸감에 빠지지 말라. 자책감 같은 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유가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잖아. 나처럼 뭘 잘못했으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게 마땅하지. 근데 이유도 없는데 그런 게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쵸? 나는 이유가 있어. 나는 난 못해. 그렇군요. 제가 또 괜히 이야기 꺼냈군요. 가방을 잃어버린 어떤 혐오의 대상이거든요, 제가. 네,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살다라는 네. 작가의 말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작가 소개를 쓰다가 지금 지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해서 혹은 더 예민해서 아픈 사람들이 많다. 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근데 저라고 생각했어요. 저 자신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말인 거겠죠? 자기 자신 이유만으로 혐오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조금 약간 학술적으로 쓴 말이라면 약하거나 아니면 예민해서 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문학이 보듬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학 소설이나 시나 이런 데서 나오는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고 요즘 유행하는 그런 책 있잖아요. 자기계발서. 그런 거 이제 성공한 사람들만 쭉쭉쭉 나오죠. 그렇죠.
그런 사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설에 안 나와요. 소설에 안 나. 어. 그러니까 소설에만 나오고 음. 그런 자기계발서에는 그런 사람 안 나와요. 어. 되게 딱 계획해가지고 잘된 케이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왜냐면 그런 책이 음. 중심으로 딱 만든 네, 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자기계발서는 그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걸 해준다면 문학은 사람에 대한 연민을 배우게 되는 거죠. 위로가 되고. 먼저 나한테 위로가 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연민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결국 얼마 전에 누가 소설을 왜 읽느냐 그런 생각하는데 어느 날 순간 그런 걸 깨달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폭풍의 언덕을 읽고 깨달았다는데. 폭풍처럼 느꼈구나. 폭풍의 언덕을 읽고. 그래서 폭풍의 언덕을 읽고 그럼 러브를 느꼈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혼자. 저 혼자. 그랬더니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를 하는 게 소설이 아닐까. 멋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아니, 친하게 우리 나오라 그래 이 방송에. 멋있게 말하려고 지금 준비했어요. 그게 아니라. 누구야? 아니 그 사랑 이야기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인간 본질이 그런 것 같아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네. 느끼고 네. 그거를 그리워하고. 저는 소설을 읽으면 남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남의 얘기에 이렇게 빠져들다가 결국은 이 남의 얘기에 빠져드는 게 나한테 너무 큰 도움이 돼서 그 남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덫에 빠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에요. 사랑에 빠지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캐릭터에 막 몰입하다 그러니까. 보면 그 캐릭터가 하는 짓이 나한테 너무 도움이 되고 어쨌든 다른 사람을 보는 어떤 또 눈이 생기고 그래서 그 캐릭터한테 오늘 어떤 딱 캐릭터 빠졌는지 빨리 딱 얘기해주세요. 잡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쇼코 에피소드 역시나 그런 캐릭터들의 향연입니다. 네, 되게 재밌게 집합책. 읽었거든요. 로그라인 네. 얘기해 주셔요. 로그라인. 발가락부터 얘기해 주세요. 전 가족 이야기예요. 가깝고도 먼 네. 가족 이야기. 가족 이야기로 보셨군요. 네. 저는 친구 이야기로 봤어요. 미소의 시기가 다 다른 친구들의 두 이야기. 먼저 웃은 사람이 있고 자와? 나중에 웃은 웃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한 젊은 시절 그 피리어드 그 시기를 딱 그냥 캐치한 딱 그건데 어쨌든 한 번 웃고 한 번 슬프다면 언제 웃고 언제 슬프든 상관없다. 어차피 또 그럴 거니까 뭐 이런 느낌의 스텝이었어요. 어차피 또 떠나가고 언제든 올 거라고 또 하고 왔으니까 그런 느낌? 네. 응. 저는 네. 할아버지에 대한 재조명. 할아버지. 보통은 그 여성분들이 이제 주인공이면 엄마, 그 가족 중에 주로 등장하는 게 엄마, 아니면 또 그의 엄마 이렇게 그의 이야기들이 사실 제일 밀도 있게 잘 그려지는데 특이하게 할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를 보니까. 피디님도 이 책 읽으셨나요? 쇼코의 미소. 끝까지 안 읽어. 그랬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권여선 작가님이 네. 처음부터 이렇게 기교 없이 일기장 같다. 그러니까 우리 첫 구절을 안 읽을 수가 없죠. 네. 참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차가운 모래 속에 두 손을 넣고 검게 빛나는 바다를 바라본다. 우주의 가장자리 같다. 쇼코는 해변에 서 있으면 이 세상의 변두리에 선 느낌이 든다고 말했었다. 중심에서 밀려나고 사람들에게서도 밀려나서 역시나 대양에서 밀려난 바다의 가장자리를 만나는 기분이라고. 외톨이들끼리 만나서 발가락이나 적시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했다. 언젠가는 바다를 떠나서 사방을 둘러봐도 빌딩밖에 없는 도시에 가서 살 거야. 쇼코는 언젠가는 이라고 말했다. 17살에도 23살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되게 기교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쵸? 훅 들어오진 않다고 했는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참 좋았거든요. 이 문장이. 근데 어떤 정도로 해야 훅 들어오는 글쎄요, 막 문장이에요? 피가 튀겨야 될까요? 어쨌든 권 작가님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 정도는
신인 작가는 이 정도로는 임팩트가 없는데 이건 기존 작가들이 그냥 네. 또 쓰고 또 쓰고 할 때 쓰는 네. 기교인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17살 이야기부터 나오겠지 하면 하고 23살에도 나오겠지 뭐 이런 네. 내용인데요. 17살에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잘하는 일본 고등학생들을 네 명이 네 명이 교환학생으로 옵니다. 한국에 견학을 왔어요. 교환학생보다 교환학생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교환학생은 한 1년 정도 하는 걸 교환학생. 그러니까 1년 넘게 하죠, 보통. 아니, 그 고등학생들은 1년 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여긴 견학이라고 나와요. 그것도 그것도 교환학생이라고 해요. 교환학생이라고도 하던데.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그런 왔습니다. 대학교 가는 그런 교환학생은 아닌 거고 그런 건 아니고. 한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의 문화 교류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로 네. 한 일주일 정도 온 거죠. 네네. 그 정도. 해서 그 집에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네. 일주일도 아닌가? 저 일주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쵸. 이 친구가 일주일 집에 머물렀다고 그랬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견학을 온 거죠. 거기에 쇼코가 이 친구네 집에 주인공 친구네 집에 네.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친구는 할아버지와 엄마랑 살고 있어요. 우리 주인공은 네. 할아버지는 일이 없으시고 집에만 계시고 어머니가 일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집은 그냥 보통 집처럼 서로 대화하지 않는 밥 먹을 때 그냥 텔레비전 켜놓고 밥을 먹고 밥 먹고 나서 한마디 말하고 헤어지는 이런 집이었는데 건조한 집이었는데 쇼코가 온다는 말이 나오면서부터 집에 생기가 돕니다. 일단 청소를 하면서 웃으면서 청소를 하고 있고 뭐 그 친구가 왔을 때 표현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바라보며 웃던 엄마와 할아버지 얼굴이 아직도 떠오른다. 쇼코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멀리서 온 손님이라는 이유만으로 활짝 반겨주시던 그 모습이 애정 표현에 서툴고 서로에게 웃어주는 일조차 어색했던 가족이었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어떤 느낌인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귀엽지. 자기 딸의 친구라고 왔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웃음이 떠올랐다는 이 장면이 어색했던 이 집의 환경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도 약간 이거랑 비슷한다고 해야 되나? 저한테 쿄코라는 일본인 친구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쿄코네 엄마가 한국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일본 남성분이랑 결혼해서 쿄코가 이제 나온 건데 이제 쿄코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저를 만났잖아요. 근데 한국에 1년 더 있고 싶다고 얘기할 때 엄마를 조를 때 제가 쿄코 어머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직접. 일본어로? 아니 한글로. 한글로 쓰면 걔가 이제 일본어로 어머님 걔가 한국 분이시니까. 이렇게 이제 근데 한국어를 완전 알진 않으셔서 쿄코가 다시 일본어로 써서 쿄코가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한국어가 얼마나 가나다 어학원에서 늘고 있고 요가도 열심히 해서 요가 선생님으로서의 뭐 명망도 클 수 있고 막 또 뻥튀기를 해서 걔가 1년을 더 있었어요. 제 편지를 받고 엄마가 그래 그렇게 좋은 친구도 사귀었구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슬프게도 그 어머님이 여튼 치매가 시작됐어요. 오 진짜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쿄코가 일본으로 가면서 엄마 얘기를 하면서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두렵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진 않았는데 우리 엄마가 너를 되게 보고 싶어 한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 그냥 갔어요. 다 그 얘기 듣고 그냥 짐 싸들고 제가 갔어요. 일본에 그 엄마 보러 배로. 그때 딱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쿄코도 이제 엄마랑 아빠랑 셋이 살거든요. 근데 엄마가 아프고 아빠도 그냥 무뚝뚝한 일본 남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 게 그들에게는 약간 활력이고 막 이상하고 갑자기 왔고 이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나는 쿄코랑 둘이 자전거 타고 싶은데 맨날 같이 가자 그러고 먹으러 가자 그러고 막 쿄코 어머님은 치매가 약간 시작돼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데 저는 약간 어학 공부가 되더라고요. 일본 말이 계속 똑같은 걸 들으니까
약간 들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는 괜찮아 하는데 이제 효코는 되게 미안해했죠. 그런 상황이 약간 그려져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집안끼리 뭐 맨날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벽돌이죠 뭐.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거기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아빠였어더라도 그렇게 뭐 할 이야기가 많지가 않죠. 네, 네. 하고 싶지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할아버지 얘기를 네, 했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일본어로 말하는 할아버지 목소리에 자신감이 붙어 있었다. 괴팍한 일본인 교사들에게 배운 말이었지만 일본어는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외국어였다. 네. 일본말을 하십니다. 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이 이제 생긴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이 쇼코가 뭐 일본말도 하고 영어도 하지만 나랑은 일본말을 하는 거야.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네. 이야기를 많이. 네. 그렇죠. 그리고 멋있잖아요. 그니까. 외국인이랑 대화하니까 기가 나죠. 그리고 그냥 뭐 할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김씨, 김상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부르라고. 쇼코와 얘기해 보니까 쇼코도 집에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근데 몰랐는데. 쇼코는 자기 할아버지는 또 되게 싫어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에게 나는 종교이고 하나뿐인 세계야.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죽어버리고 싶어. 주인공은 엄마랑 할아버지가 사는데 이 쇼코는 고모와 할아버지가 살아요. 그러니까 더 환경이 더 안 좋긴 해. 네. 근데 고모가 좀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좀 할아버지도 안 챙기고 자기도 좀 안 챙기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엄마처럼 챙기는 상황은 똑같아요, 둘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둘의 상황이 비슷하다. 그 외형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죠. 그렇죠. 할아버지는 굉장히 무뚝뚝하고 이 주인공을 네가 뭘 할 줄 아냐 이렇게 약간 낮게 취급을 하는데 이 쇼코네 할아버지는 네가 세상에서 주인공이야. 너가 제일 잘났어. 우리 쇼코가 제일 예뻐. 맞아. 하지만 쇼코는 너무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하는 이렇게 감정성에는 사실 반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주일간 있었을 때는 뭐 이렇게 막 친해지지도 않고 그냥 헤어졌는데 그 다음에 계속 쇼코한테 편지가 와요. 네. 펜팔 편지가. 근데 각각 와요. 할아버지한테 일본어로 오고 친구한테는 영어로 오고. 근데 할아버지한테는 막 자기의 밝은 면만 쇼코가 쓰고 자기한테는 어두운 면만 써요. 막 우리 할아버지 너무 싫다. 뭐 나는 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도쿄에 큰 건물 있는 도시로 갈 것이다. 나 여기서 떠나고 싶다.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한테 한마디를 하죠. 영화를 계속 같이 봐요. 영화 같이 보는 거 보면서 너는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되면 좋을 것 같아. 맞아. 내가 꿈을 이렇게 줬어. 꿈을. 근데 그게 이제 자기의 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쇼코가 공부도 잘해가지고 도쿄로 대학을 붙을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 쇼코의 편지에 이렇게 썼대요. 도쿄로 갈 수 없게 되었어. 쇼코. 이렇게. 한마디만.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미스터 김을 보러 한국에 가고 싶었습니다만 기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쇼코. 이렇게. 그래서 일단락 이제 쇼코와의 이 펜팔 기간이 끝나요.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도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에 갔다니까 뭐 이제 평탄하게 간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각자 이제 상관없이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펜팔을 하면서 공유를 했죠. 근데 이제 각자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또 캐나다로 갔나요? 그렇죠. 캐나다로 교환학생. 진짜 이게 진짜 이게 교환학생입니다. 1년 동안. 1년 동안. 우리 PD님이 가고 싶어하는. 토플 600점인가요? 몇 점? 토플이요? 토플 몇 점인가요, 요즘? 토플이 최소가 110점, 120점 만점이죠. 그래서 아무리 못 봐도 80을 넘으면 시골로 간대요. 80 넘으면 시골로 가고. 100은 넘어야. 100 넘기 진짜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100 안 넘어도 돼요. 80만 넘어도 돼요. 전 시골을 가져오셨어요. 네, 시골이 더 좋아요. 시골. 어쨌든 갔어요. 그렇죠?
가가지고 음. 우연히 뉴욕에 2박 3일로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하나인가요? 네. 저기 시립도서관 앞에서 견학으로 왔던 만난 거예요. 일본 학생을. 앉아 있는데 그 앉아 친구 있는데. 와가지고 먼저 안청을 했죠. 응. 너 한국에 있는 누구 아니? 아 누구까지 아니야. 한국에 있었던 한국에서 왔지? 나 기억해 하나야? 뭐 한국으로 견학 갔던 너 쇼코랑 있지 않았니?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쇼코? 갑자기 쇼코 이름이 띵 떠오른 거죠. 네네. 수면 위로 가라앉아 있었는데. 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쇼코의 할아버지가 심부전증이 발병해서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병원에 가서 투석을 받아야 해서 쉰이 다 된 고모가 부모에 대한 어떤 그걸 하는 것보다 자기 그 쇼코가 젊으니까 그 3일에 한 번씩 병원 모셔다 드리는 걸 해야 돼서 그냥 그 시골에 있는 대학교에 갔다. 그것도 간호 재활의학과로 갔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나는 도시로 갈 거야 이랬던 애가 그러니까. 안주하는 삶을 선택한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줘서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그 만남은 끝났고 그 하나에게 자기의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이메일 주소랑 뭐 이런 걸 메신저 주소랑 이런 걸 줬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연락이 올 줄 알고 있었는데 네. 오지 않았죠.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왜 안 왔을까? 갑자기 대학교 4학년 여름 나는 쇼코의 집을 직접 찾아갔다. 뭐 대학교 4학년 여름 마지막이니까 갔겠죠. 마지막에 버킷리스트 하나 있었을 거야. 내가 졸업하기 전에 해야겠어. 그치. 근데 거기 쇼코가 있었던 쇼코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집 주소 들고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있어. 여기서 노인이라고 나왔는데, 그렇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쇼코 가서 방문을 이렇게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나오지 않고 할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쇼코가 나왔습니다. 네. 요게 딱 그거예요. 이렇게 영화로 보면 오므라뜨면서 이 사람이 나가야 얘가 나올 수 있는 약간. 그렇죠. 근데 나와서 그 쇼코의 모습이 어땠어요? 귀신 같았죠. 긴 머리를 높이 묶고 노란색 슬리브니스 나연 원피스를 입은 쇼코. 이러고 그렇죠. 노인이 대문을 밀고 나가는 동시에 쇼코의 방문이 열렸다. 삐극 뭐 이렇게 그렇죠. 어떻게 찍어야 될지도 알겠네요. 네. 감이 왔어요. 네, 감이 왔어요. 그러더니 애가 좀 상태가 이상했죠, 이때. 어떻게 이상했냐면 아니 이 문장 저는 이 최은영 소설을 보면서 문장이 그냥 똑같은 문장으로 읽히지가 않고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온도가 좀 낮은. 제가 좀 이따 뒤에 이제 그 단편 하나 이야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 다른 한 책에도 있을 수 있는 문장인데 왠지 이 앞뒤 문장으로 인해서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서늘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쇼코의 이 모습이 등장하는데 가슴 한 칸이 서늘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뭔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궁금해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뭔가가 풀어내지 못할 것 같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쇼코가 그렇게 좀 약간 파리하게 나와가지고 너가 왔네, 내가 갈 줄 알았는데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크레파스로 그린 그 그림을 막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에 타담한 발바닥, 등이 꺼져버린 하이웨이 위의 가로등, 썩었으되 그것뿐인 씨앗, 발을 맞춰 걷지 못하는 군인, 의욕 없는 독재자, 전령의 반대말. 전형이군요. 전형의 반대말. 그러나 전형. 이럴 줄 알았다는 말의 이상한 메아리. 얼어 죽기 직전까지 바닥을 찍는 비둘기. 전 맨 마지막 문장에서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나 쇼코.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쇼코가 시를 쓰나 했어요. 이거 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쇼코가 문학을 같이 전공하나? 여기서 약간 기조가 약간 기미가 왔죠.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이상했죠. 근데 친구한테 궁금한 거 물으러 왔으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우리 주인공은.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네, 어. 이렇게. 나는 네가 네 고향에서만 살 줄은 몰랐어. 그것도 할아버지의 간병 때문이라니 너답지 않아. 3일에 한 번은 할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한다지? 투석은 정말 힘든 거라고 하던데. 당사자에게도 보호자에게도. 나는 네가 네 할아버지를 그만큼이나 아끼는 줄은 몰랐어. 그렇죠. 이렇게 약간 좀 빈정대듯이 약간 이렇게 느낌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쇼코가 내 말에 화를 내거나 적어도 자기 변호라도 했더라면 나는 내가 했던 말들로 인해 이만큼이나 상처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쇼코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 나는 겁쟁이야. 그리고 이 말. 하지만 증오할수록 벗어날 수 없게 돼. 그래서 저 약간 여기서 어, 얘 좀 피해지겠다. 어.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애구나 그렇죠, 딱 그렇죠. 느꼈어요. 요게 딱 느껴지죠. 어. 증오할수록 벗어날 수 없게 돼. 증오할수록 벗어날 수 없게 돼. 그리고 그래 나 겁쟁이야. 이거 그렇잖아요. 이렇게 세부적인 걸 물었는데 그냥 큰 돌멩이로 그냥 그래 나 이거야. 그렇잖아요. 셈이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물감을 확 던지는 느낌이죠. 증오할수록. 아무튼 그래서 저 남자는 나에게 집착하고 있어. 빌어먹이 새끼. 뭐 이래요. 빌어먹이 새끼라고. 어디 가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할아버지한테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발가락? 도망치듯이 나왔죠. 쇼코가 미소가. 미소 우리 주인공이 응.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치듯 나오면서 이 주인공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보단 내가 나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낫다고 표현할 때 경제적인 걸 얘기 많이 하는데 얘는 감정선에서 너가 이렇게 약해져 있는 모습이지만 난 지금 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이런 약간 우월감을 느끼는 거지. 요 나이 또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왜냐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혹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올라가고 어떤 대학 갔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에서 뭐 취직했고 쟤는 뭐 한다 이럴 때 이상한 그런 감정의 파도가 오는데 나보다 못한 애를 만날 때는 약간 우월감을 가지게 되고 나보다 잘난 애를 만나면 이상하게 주눅이 들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제 그게 시대가. 이제 경제적인 거로 많이 오는데 이 친구는 경제적으로 온 게 아니라 어, 정신적으로 온 거죠. 그쵸. 정신적으로 너가 지금 이렇게 피폐해 있는데 나는 지금 건강하게 버킷리스트를 네, 네. 운영하고 있어? 네, 막 이렇게 그쵸. 약간. 근데 20대들은 다 돈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는 이제 3, 40대고 그냥 정말 여기에 나오는 정신적인 거예요. 나는 나의 꿈을 펼쳐서 한 발 한 발짝 잘 나가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나빠졌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그런 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 미소라는 친구는 계속 그렇게 20대를 삽니다. 네. 자기의 꿈을 쫓아서 자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네.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 쪽에 이제 영문학까지만 네. 영화 쪽에 스텝 같은 것도 네. 인도하고 시나리오도 쓰고 네. 그러니까 단편 영화도 찍고. 네. 그래서 할아버지도 굉장히 이제 이 친구가 그렇게 산다는 네. 것을 지지하고 네. 있고. 제가 요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말한 그 열등감 그 시대, 그 시절에 맞는 문장인 것 같아서요. 그때만 해도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나는 비겁하게도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비웃었었다. 그런 이상한 오만으로 지금의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렸지만 그때는 나의 삶이 속물적이고 답답한 쇼코의 삶과는 전혀 다른 자유롭고 하루하루가 생생한 삶이 되리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쪼잔하게 막 적금 들고 이러는 거 싫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쇼코는 안전한 직업을 선택했는데 나는 내 꿈을 위해서 포부를 해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우월감. 우월감. 그런 우월감.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34쪽에 보면 또 이렇게 했습니다. 꿈, 그것은 허영심, 공명심, 인정욕구, 복수심 같은 더러운 미움, 마음들을 뒤집어 쓴 얼룩덜룩한 허울에 불과했다. 꼬인 혀로 영화 없이는 살 수 없어.
영화는 정말 절실해. 같은 말들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제대로 풀리지 않는 욕망의 비린내를 맡았다. 내 욕망이 그들보다 더 컸으면 컸지 결코 더 작아지진 않았지만 나는 마치 이 일이 절실하지 않은 것처럼 연기했다. 네. 자기계발서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 그쵸. 이런 걸 극복해야 한다. 막 이런 건데 네. 역시 소설이에요. 아주 네. 쥐어짜서 썼습니다. 그쵸. 음. 꿈은 죄였다. 아니, 음. 그건 꿈도 아니었다. 예, 그쵸. 영감은 고갈이 되었고 자기계발서 영감은 고갈이 안 돼! 이러잖아요. 쓰면 쓸수록 남어! 뭐 이러면서 다른 거죠. 이렇게 장르가 다릅니다. 네. 네, 공감이 그러면서 되네요. 이제 점점 음. 그 무너져가죠, 무너져가. 우리의 저기가 주인공 미소가 무너져 네, 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희망차게 시작하고 나는 취직하지 않아. 내 꿈은 이거야. 나는 꿈이 해서 언젠가 한 방이 있어. 이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이 아니라 타고난 자들의 노력 속에서 그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자취방에 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지방에서 살고 계시고, 이제 우리 미소는 꿈을 향해서 고시원 같은 데 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왔는데 할아버지가 비 오는 날, 그냥 쿄코가 편지를 하나 보냈다. 그래서 편지, 쿄코랜다. 쇼코의 편지를 전해주려고 그 추운 날 비를 맞고 온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좀 마르신 것 같긴 한 것 같아. 근데 그냥 관심이 없어. 자기 삶에 이제 그러니까 치여가지고. 뒤에 나오는데 뭐 늙으시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쇼코는 고향에서 물리치료 선생이 됐다. 아주 좋은 병원이라지. 하면서 이렇게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냥 전형적인 일본 애처럼 이렇게 머리 염색하고 이렇게 이쁘장한 그쵸? 이쁘장하게 강아지인가 하나 알았잖아요.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얘는 화장을 무슨 가부키처럼 해. 뭐 이런 거. 경극이든 지가 하고 싶은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담배 마피다 가셨는데 펴지지 않는 우산을 할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씌워드리고 싶었지만 할아버지는 뭐 그냥 가셨다. 네. 어쨌든 할아버지가 또 덕담을 해줬어요. 나는 네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 서울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영화 감독도 되고 힘든 대로 손 벌리지 않고 네 힘으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난 그거 멋지다고 본다 하면서 지지를 또 해주시고 가셨어요. 그쵸? 근데 그게 할아버지가 아팠던 거를 모르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네. 이 편지 한번 읽어봐야 되나요? 아니면 발췌해서 읽을까요? 그러면 우리 음악 한 곡 듣고 읽을까요? 진실이 나오니까요. 음악을 피디님이 추천해 주신 건가요? 아니 제가 듣는데요. 네. 아니 드라마 보는데 음악이 들리더라고요. 네. 스프링 레인입니다. 저 읽고 끊으실 줄 알고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그러셨구나. 지금 그럼 읽으실 거예요? 네네. 이게 뭐예요? 오스카일까요? 오스카 뭐예요? 오스카 담부? 맞아요. 내가 아까 봤는데. 오스카 담부? 네. 누가 불렀는지 소개. 오스카 담부. 맞아요. 오스카 둠바? 둠바? 네, 둠바. 오스카 둠바. 네, 그거. 지금 바로 가시면서 하실 건가요? 네, 스프링 레인 오스카 둠바라는 가수가 불렀네요. 네. 그럼 우리 오랜만에 온 쇼코의 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쇼유에게 잘 지내니? 물론 나를 잊었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 네가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전에 하나에게 뉴욕에서 너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그때 너의 메일 주소를 알게 되었지만 메일을 썼다 지웠다 여러 번 하다 결국 보내지 못했어. 단순하게 말하자. 나는 그때 아팠었어. 핑계라고 해도 좋아. 하지만 그게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전조가 있었고 대학 입학 시험을 보기 전에도 아픈 건 마찬가지였어. 그때 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서 보냈었지. 과장도 있었지만 모두 사실이었어. 너는 왜 내가 도쿄로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었지. 그래.
난 누구보다도 도쿄로 가고 싶었어. 도쿄에 가면 보다 쉽게 죽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어. 집에서는 할아버지와 고모가 돌아가며 나를 감시했었으니까. 내가 자살 시도를 하는지 어떤지. 한 번은 할아버지에게 걸려서 죽다가 살아났어. 생명의 은인인 셈인데 그때는 할아버지가 믿기만 했어. 할아버지가 내게 말하더라. 세상에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 호사스러운 생각을 하느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사무라이 정신우는 우울증 치료를 요하는 병이라는 걸 아무도 알지 못했던 것 같아. 그 사이에 상태는 더 악화되었고. 할아버지 때문에 도쿄로 가지 못한 게 아니야. 할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나에게 할아버지가 필요했어. 도쿄로 가게 되면 내가 내 목숨을 정말 끝내버릴 것 같아 무서웠어. 집에서 자살 시도를 했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군가 나를 구해주리라는 생각이 있었나 봐. 겁이 났어. 그래서 고향에 머물렀던 거야. 나는 어떤 의미로든 할아버지와 고모에게 의존하고 있었어. 대부분의 시간은 무기력했고 가끔씩 정신이 맑아질 때는 내가 내 정신을 연료로 타오르는 불처럼 느껴졌어. 나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에 화가 났어. 그렇게 화를 내고 보면 몸이든 정신이든 재처럼 부서져 버리는 거야. 그런 과정들을 반복했어. 사람들은 19, 21, 아름다운 시절이라고 말하더라. 나는 하루하루 죽고 싶었던 기억밖에 없는데도.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왔던 날 흐릿하게 기억나. 약물 치료를 시작하던 쯤이었는데 널 보고 반가웠던 것도 걔였다면 오줌을 지렸을 거야. 너에게 내 스케치북을 보여줬던 것도 너와 팔짱을 꼈던 것도 너에게 나쁘게 말했던 것도 기억나. 약을 먹어서 멍한 상태였고 네가 나를 뿌리치는데도 그냥 무덤덤했었어. 네가 대문을 박차고 나갔는데도 너 따라가야 했다는 생각도 못했어. 네가 짜잔 하고 다시 들어오리라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마루에서 한참을 자고 일어났더니 해가 져 있더라. 그제야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어. 나는 너를 영영 잃어버린 거야. 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욕해도 좋아. 사실 그렇기도 하니까. 이제 조금은 내 마음이 편해지기를 바라. 종종 편지할게. 쉬었고. 네. 그 여태까지의 만남을 정리해서 네. 편지를 보낸. 정답하면 보시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치, VCR 나오고 해장 장면 나옵니다. 영화에서. 이런 느낌이죠. 쉬워요, 소설이. 그쵸. 쉽다는 게 일기장 같다는 느낌이 딱 그거죠. 네, 정리해 주셨어요. 정리에 한번. 딱 좋습니다. 네. 축구가, 근데 이제 요즘 그 우울증에 걸린 수필들이 많습니다. 서점에도 많고. 죽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대표적인 거죠. 그 우울증 치료의 경험담을 블로그에 상세하게 쓰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책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울증에는 진짜 치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그 책이 생각났어요. 저는. 딱 네. 쇼코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구나. 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이제 여기서 다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다시 이제 미소 이야기로 돌아와가지고 미소가 아니라 저희가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더라고요. 소유예요, 소유. 아, 소유? 네. 미소가 소유예요, 소유. 네, 네. 소유에게 네. 앞에는 미소, 제가 미소를 네. 잘못 봤군요.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소유에게 이제 소유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할아버지가 아프셔요. 거를 알고 이제 시골에 내려가게 됩니다. 네. 아니 엄마에게 먼저 전화가 왔죠. 네. 엄마한테 이제 혼나고 그 엄마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내가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그 아까 발가락이 로그라인 얘기할 때 가족 이야기라고 한 게 맞는 게 이 내용이 이제 가족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데까지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랑의 그런 관계 이야기도 좀 나와요. 엄마가 이제 돈을 벌고 그 밖에 생활을 하고 너는 할아버지랑 있고 할아버지가 우리 돌아가셔도 눈물이 1도 나오지 않을 만큼 감정이 메말라 있었다. 울지 못하는 사람이 많대요. 특히 남자들은 이렇게 울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감정을 이렇게 억제만 해서 감정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엄마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엄마가 결혼하고 아기 낳고 4년 있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고 음. 내내 혼자 살면서 돈 버는 가장 역할을 하고 네. 할아버지는 정작 내가 아빠가 필요할 때는 너무 일 바빠가지고 음. 일도 안 보이다가 나 결혼해서 이제 독립 하려는데 음. 또 할아버지까지 모셔야 되는 약간 음. 그런 느낌의 엄마 인생이라 좀 혼자 있고 싶은 사람인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엄마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뒤에 나고. 나옵니다. 음. 나는 오랫동안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었다. 엄마는 나를 낳자마자 일 나갔고 흉한 소문이라 되는 것처럼 아빠의 죽음을 덮으려는 데만 급급해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엄마가 나로부터 아빠에 대한 애도의 기회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애도를 못하게 했다는 거죠. 비가 오면 우산을 가지고 온 학부모들 제치고 비를 맞으며 집으로 갔다니. 현관문 열쇠를 목에 걸고 동네를 돌아가기 싫은 집으로 걸어가다니. 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던 엄마. 그 흔한 잔소리 한번 하지 않던 무심한 엄마. 그래서 엄마 이야기가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는 이제 울지도 못하는 엄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울고 싶어. 울고 싶어. 그쵸. 엄마 사실 울고 싶었던 슬펐어요, 거예요. 저기. 엄마가 얼마나 단단해지며 졌어야 했는지 그러니까. 그게 좀 느껴졌고 할아버지가 유산으로 또 신문지로 포장된 돈 뭉치를 또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너무 슬프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진이 몇 개 나왔는데 거기에 쇼코가 또 있었죠. 쇼코가 찍어준 사진이 있는 네. 거고. 한 일주일 거기 있는 동안 가족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그렇지. 영정사진, 그 납골당에 있는 그 사진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사진을 찍었을 때는 그런 사진이 될 줄이야 예상 못했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쇼코랑 할아버지랑 이렇게 편지했던 것도 보이고 네. 할아버지가 뭐 일본말 되게 유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는 거고 글씨도 자기는 이제 본 적이 없지만 나중에 이제 커서 보니까 그림을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래서 진짜 분이셨어요. 그림도 실제로 그리고 아팠던 것을 자기 손녀딸한테는 숨겼는데 쇼코는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쇼코가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이유가 할아버지를 애도하러 그리고 그동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편지를 우리 주인공 소유한테 보여주러 드디어 이제 몇 년 만인가요? 오게 되는 거죠.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24살 때 만난 거니까 지금 30살이잖아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한 뭐 6년 만에 만나는 거죠. 그렇죠. 네. 만났는데 모습이 어떠냐면 나는 우리 동네의 카페로 쇼코를 불렀다. 약속 시간 20분 전에 카페로 나갔더니 쇼코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팸플릿에서 본 것 같은 비슷한 금발로 염색한 긴 머리에 속눈썹까지 붙인 진한 화장. 반짝거리는 재질의 카키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하얀 옥스퍼드 단화를 신고 있었다. 금색 펄로 번쩍이는 쇼코의 손톱에 시선이 줬다. 그래요. 모습이 완전 무슨 인형처럼. 그렇죠. 쇼코는 명동에서 칼국수를 먹고 네일숍에 들리고 마사지를 받았다고. 서울은 나의 고향인 K군과 전혀 다른 곳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제가 이제 그 우월감에 대한 얘기가 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나는 일본에 갔을 때 쇼코에게 느꼈던 우월감을 기억했다. 너의 인생보다는 나의 인생이 낫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던 때, 집에 틀어박혀서 어디로도 갈 수 없었던 쇼코를 한심스럽게 생각했던 일, 넋이 나간 것처럼 내게 기대서 팔짱을 끼던 모습에 알 수 없는 소름이 돋았던 기억, 그리고 쇼코의 아픈 할아버지를 보며 나의 할아버지의 건강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일도. 그쵸.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쇼코의 그런 모습만으로 또 자기는 비참해졌죠. 네. 그쵸. 열등감이라고 말은 안 했는데, 왜 생각하겠어요? 그 우울감에 대해서 기억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반대다. 그 반대의 감정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 독자는 알 수 있죠.
그걸 우리가 행간을 읽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어디 그런 말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밤새 며칠 밤새 그동안 편지 받았던 거로 막 이제 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던 쇼커의 모습을 기억한다. 보딩 패스를 내밀고 자동 유리문 안으로 들어가는 쇼코의 얼굴. 그때 쇼코는 그 예의 바른 웃음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음이 어린 시절 쇼코의 미소를 보았을 때처럼 서늘해졌다. 발가락 말대로 서늘하게 끝났네요, 진짜. 진짜 서늘한 게 있다니까. 이게 뒤에는 이제 서늘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지만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서늘한 게 있어요. 이 친구와의 관계를 전혀 좋게 표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17살 때 약간 며칠 지낸 거가 이 친구들의 우정은 다예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는 어떤 할아버지랑과 쇼코는 우정이었죠.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다였고 네. 이 할아버지는 쇼코가 죽나 안 죽나를 감시하던 할아버지였고. 그렇죠. 네. 아무튼 저는 되게 맨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느꼈는데 맨 마지막 문장이 서늘해졌다로 끝난 거는 또 지금 처음 발견해요. 네. 저는 그냥 그 뒷모습이 미소로 그냥 끝났는데 이 책 표지에 있는 친구가 미소 같아요, 쇼코 같아요. 쇼코요. 네. 그렇죠. 네네. 왠지 뒷모습에서 느낌이 느껴지는 서늘함이 있네요. 뭔가 그렇죠. 서늘한 사람한테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쿨가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막. 근데 끌리는 거랑 상관없이 또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단편 소설 좀 더 하기로 했잖아요. 발가락이 했잖아요. 제가 그 서늘한 이야기 뒤에 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확 갔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음에 해야 될 이런 운명에 처했습니다. 운명에 처했습니다. 운명이 왔어요. 네. 네. 그럼 우리 키워드 네. 하나 해볼까요? 전 서늘함 하겠습니다. 서늘한 우정. 오늘 거기에 딱 꽂히셨군요. 네. 저는 할아버지로 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와 쇼코. 할아버지와 쇼코. 이 할아버지는 소유의 할아버지. 소유의 할아버지와 쇼코. 소유의 할아버지와 쇼코. 저는 약간 우정이 서늘할 때 또 맛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끈끈한 것보다 약간 거리를 두고 언제 만났을 때 내가 우월감을 느끼고 언제 만났을 때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약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친구 중에. 그런 관계의 친구들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 자극도 되고. 맛으로 알겠습니다. 진정한 약간 라이벌 이런 느낌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관계도 좀 좋습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은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책 잡히는 라디오 독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즐거운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